자, 이제 제 80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특별법에서 배웠던 부분이었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관해 적용한다.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데, 자, 일부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 주거용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일단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부는 아주 조그만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부, 아주 조그만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그것도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있죠. 자, 이때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도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법인들, 여러분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 SH공사, 서울 공사 있죠? 이런 SH공사라든가 이런 그 뭐 지방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공사들, 임대아파트 운영하죠? 자, 그런 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이 법인들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이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그 텔레비전에 요즘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집이 없어가지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그 전세 임대주택을 어떤 공사가 이제 알선해 주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게 소위 말하는 뭐냐면, 자, 그 뭡니까 적자 임대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자, 임대인과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를 한 다음에 자, 이 다시 임차인에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받고 임대차를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것도 일단은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직원을 뭘 하는 거예요? 기숙사 용도로다가 일단 주택을 임차한 다음에 거기다 직원을 들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 일반 법인이요, 기숙사 용도로 법인이 임대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들어가서 임차인으로서 산다면,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뭐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회사가 기숙사 용도로 일단은 집을 임대차해가지고 거기서 직원이 살고 있다. 그거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반 회사는 집 없는 서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에 단독주택 같은 걸 해가지고 기숙사 용도로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게 새롭게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일단은 이 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항력이 있는데요.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자, 대항력이라는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자, 집이 팔렸습니다. 자, 집이 팔렸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오죠. 새로운 집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너 나가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때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정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항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 자, 인도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인도, 점유와 주민등록은 이건 뭐예요? 하나의 대항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 발생 요건인데요.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간단한 거 몇 개만 일단 설명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주로 이런 판례 부분들이 배우니까 민법에서 더 보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집원까지만, 다가구 주택은요 집원까지 전입신고를 해도 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뭐다? 동호수까지, 집원에다가 동호수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집원까지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한 동에 소유자가 A, B, C, D 각각이에요. 그래서 집원까지만 하면 이 건물 안에 어느 누구네 집에 사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동호수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입신고 시 집원을 임차인이 잘못 기재하여 후에 수정한 경우라면 수정한 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그 가족 주민등록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임차인이 잘못해가지고 했다면 수정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하는데,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이때는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주민등록까지도 일단은 포함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고 확정일자를 일단 보죠.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이외에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럼 나 외 내가 자, 확정일자를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순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정되는 능력을 갖죠. 그래서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경매나 공매 시에 먼저 변제받는 우선 변제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제라는 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건데 자, 집이 팔리면 경매로 그 대금에서 권리자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 나눠주는데 거기에서 순위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순위가 발생되는 거죠. 자, 확정일자는 그런데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확정일자가 효력이 생긴다. 자,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날부터 그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발생되고 나서 일단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확정일자 받는 것은 확정일자는 주택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라든가 동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특별시 자치도는 일단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군구 출장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 자, 확정일자 받는 곳이 여러 곳이에요. 자, 이런 데서 동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군구 그리고 또 법원, 지방법원, 지원 그 다음에 등기